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재를 2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기 페이지를 지정을 해드리고 어디를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를 잘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쪽이 시험에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정리하는 파트는 그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여기가 이제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기초를 잡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저 행정법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더 중요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사실은 요 교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내기보다는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이게 별로 그렇게 두껍지가 않죠. 교재가 좀 두껍습니까? 두꺼워요? 살짝 두껍다고 이게? 전혀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교재 보시면 다 900페이지가 넘을 거야. 두 개 합하면. 근데 이거는 600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교재가 두껍지 않은데 이게 문제는 두껍지 않은데 교재를 희한하게 안 읽어요. 그 이유가 뭔가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돼요. 이 수업을 들으시고 여기서 제가 수업에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걸 잘 기억을 하셨다가 꼭 복습할 때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통상 표현을 할 때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론. 우리 행정법은 거의 다 이게 지금 어떤 원칙, 원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게 원리를 뜻해요. 뭘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은 뭐 국가한테 뭘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잖아. 네, 이런 원리는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의의가 있을 거예요. 의의. 예를 들어, 2페이지 보시면은 2번에 행정의 의의 이렇게 돼 있잖아. 행정의 의의. 그러면 이게 단수한 것 같은데 이게 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시험에서 행정법을 정리할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의의가. 이걸 잘 이해를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외우기보다는 여기는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의의가 이러한데 왜 이렇게 풀까? 이게 잡혀야 돼요. 이게 응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보시다 보면 앞부분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나중에 이제 무수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판례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판례들이. 예, 교재 뒤에 잠깐 보시면, 2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2페이지 보시면은 그건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그 22페이지에 4번 해가지고 통칭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판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판례가 이렇게 결론이 있을 거예요. 결론. 이 결론을 제가 위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 판례 가지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되는지 여부 이렇게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 판례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는 판례 가지고 이렇게 지문화 시켜 가지고 문제를 낼 텐데 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요하는 통칭에는 사법심사가 부정된다는 게 판례다 막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결론은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판례가 나오면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파트예요. 교재를 보시다가 어느 파트에 판례가 나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놔야 돼. 그죠? 시험에서 결론 낼 때는 판례에 의해서 답을 찾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행정법인데 판례에 근거되는 법조문이 여기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교재에는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개별법 가지고 판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게 곧 여기 이론에서 밝히는 원리가 다 판례하고 관련해서 결론 도출하는데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야지. 행정법은 아주 단순해. 둘 중에 하나야. 원리와 관련해서 의의가 뭔데 거기에 따라 판례는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도출하는 과정들을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내요. 이게 문제가 요즘 출제하는 경향을 보면 암기를 해가지고 판례 결론 가지고 답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 판례를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요. 사례로. 올해 저 지방직 보니까 이게 두드러지던데 막 뭐를 써놓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그죠?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으로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행정법 원리들을 이렇게 지문으로 만들어 줄 거야. 사례화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대회 보니까 한 4문제? 이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지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틀리면 안 돼. 그런데 사례를 낼 때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시험이 딱 진도별로 이렇게 딱 냈어요. 행정법에 의 그러면 행정법 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 이렇게 딱 문제를 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전범위를 막 이렇게 섞어버려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앞부분 지문으로 하나 만들고 저 뒷부분에 뭐 대집행 지문 하나 딱 집어넣고 저 뒤에 소송법 지문 하나 딱 집어넣고 저 뒤에 뭐 국가배상 지문 하나 딱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데 이게 막 전범위로 이렇게 출제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생각나는데 뒷부분이 생각 안 나가지고 막 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법이 지금 원리법이고 판례에 따라 결론 도출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흐름을 하나 잡아놔야 돼요. 요걸 잡냐 못 잡냐가 여러분들 행정법의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근데 여기 잡히려면 제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잡히려면 네?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론? 이게 함정이야. 이게 쏘는 것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반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저 가끔 그 공부할 때 그러잖아.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올해나 내년도에 꼭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행정법이 이게 잡히면 이게 굉장히 효자 과목이에요. 예,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여기 안 잡히면 이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게 가끔 막 그런 말 하잖아. 공부할 때는 막 이렇게 성질을 내다가 시험 끝나면 막 웃는 과목이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작년부터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 예전하고 달리 바뀌어 버렸거든. 예전에는 간단하게 의의만 딱딱 물어보고 끝냈는데 지금은 판례를 물어보다 보니까 판례 지문이 굉장히 길어져요. 예를 들어 문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지문 하나가 막 6줄, 7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지문 하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볼펜으로. 시험지 이렇게 풀어갖고 오는 거 보면. 그 과정에 뭐가 틀렸는가 이렇게 보려고. 거의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지문 결론을 이렇게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렇게 문장이 길다 하더라도 내가 이 판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앞에하고 뒤에 결론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게 그렇게 되는데 문제 지문보다가 틀려버리는 거야. 문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요 행정법이
예전에는 막 옆에 보시면 나는 뭐 행정법 아깝다 2개 틀렸다 뭐 아깝다 3개 틀렸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다들 적당히 맞았네 그게 4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바뀌더라고 경향이. 그런데 요것만 잘 잡히면 사실은 여러분들 거의 다 90에서 95점 다 확보할 수 있어요. 대신 이걸 확보하는 과정이 조금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야. 달락달락 반복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진도를 이렇게 나가면 진도 나갈 때 앞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 요게 기초가 돼가지고 하나 더 나갈 거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정리가 되면 한 단계로 또 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행정법이 딱 정리가 되냐면 저기 저 소송법 쪽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를 잠깐 저 앞에 보시면 그 순서 한번 봐보세요. 순서. 우리 저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거. 행정법에 서서 해가지고 처음에 행정. 그러니까 행정법 들어가기 전에 행정이 뭐냐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법이 행정법이니까 이 행정법의 특질. 여기서 이제 기초를 잡은 다음에 행정법으로 규율하는 법률관계. 그리고 그 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또 넘겨보시면 그 법률 요건 중에 하나인 행정입법. 그리고 행정입법을 집행하는 행정행위. 그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요건이 뭐가 필요하냐, 효력이 뭐가 있냐, 그리고 행정행위 외에 그 밖의 행정작용, 그 다음에 요 행정작용을 할 때 지켜야 될 절차.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게 딱 끝나면 뒤에 넘겨보시면 국민들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제 집행한다거나 처벌하는 방식, 그리고 국민들이 권리가 침해되면 구제하는 방법, 그리고 구제하는 방법도 넘겨보면 행정쟁송 이렇게 해가지고 총론이 끝나는 거야.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되니까 강론 파트는 거의 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여기 지금 교재도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까지 갈 때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지. 앞에서 뭐가 정리된 걸 기초로 뒤에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 들어가고, 이 단계 끝나면 마지막에 쟁송법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수업을 하고 다음 주가 되고 또 그 다음 주가 되고 8주 만에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죠? 그 작업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는데 그럼 이 말이 지금 하나하나 이게 달락달락 끊어진다는 겁니까? 다 연결된다는 겁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니까 이것만 잡히면 쉬워져. 범위가 줄어들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잡히면 이제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였지? 막 이렇게. 뒤에서 요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쪽 설명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문제야, 그게.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행정법은 전체적으로 반복하고 회독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위 줄어드는 것이고 별로 볼 게 없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전체적으로 반복을 하겠다 이렇게 틀을 잡으세요. 목표를.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해. 전체적 흐름이 중요해.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해.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다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앞에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그러면 아마 물어볼 때는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야. 정답을 맞추겠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틀리겠지 이렇게. 대신에 물어보는 파트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러 가지로 활용될 테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도를 나갑시다. 거기 저 2페이지 보세요. 그냥 하면서 느끼시는 거니까. 그 2페이지의 1번을 봅시다. 행정법 성립 전제로 권력 분립. 우리가 이 행정이라는 건 국가작용의 일환입니다. 이 국가작용이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이 권한들을 여러 기관한테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런 걸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놨는데, 국가작용 수행을 위해서 법을 만들죠. 입법권. 그리고 이 법을 집행을 하는 행정. 집행한 행정이 위법인가 적법인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국가작용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국가작용을 크게 대별하면 입법작용이 있고 행정작용이 있고 사법작용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을 입법부라는 거지. 이 입법부가 우리나라 같으면 명칭이 국회죠. 국회. 전 세계적으로 공통화시키려고 의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요. 이걸 행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집행권한은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에서 행정부에게 권한을 주는데, 워낙 행정부가 범위가 넓지, 조직이. 그래서 행자를 하나 이렇게 딱 가로를 치면 이게 정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정부 이럴 때는 주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이게 정부예요. 그죠? 그리고 사법부가 있지. 이 집행하는 행위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인 게 일상적으로는 법원이 이거를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작용의 권한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게 시작된 계기가 꽤 됐어요. 봉건 시대는 아니고 근대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이때부터 행정이라는 관념이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행정관념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있겠죠. 입법부가 만든 법이 많을 텐데 그 법 중에 행정에 적용되는 법을 행정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용을 해보세요. 법을 만들 때도 필요한 법이 또 있겠지. 법 만드는 법. 뭐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 때 절차를 거쳐라 이런 거. 그죠?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면 이게 입법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법법. 이 재판할 때도 법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죠. 소송법. 그죠? 여기 적용되는 법을 사법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에 적용되는 법을 행정법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 관한, 국가작용에 관한 법이 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게 꼭 국가작용만 규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도 있어요. 민법 막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개인하고 개인이 집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법 이렇게. 또는 뭐 임대할 때 적용되는 법,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막 이런 거 많잖아. 근데 이런 법들은 행정법이라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과 관련된 여러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을 사법이다 이렇게 그냥 분류하는 겁니다. 용어들을 하나 정리를 합시다. 이 사법은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작용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법은 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개인 사자. 사인 간에 적용되는 법 이렇게. 자, 우리 행정법은 요 여러 가지 법 중에 여기 적용되는 법을 행정법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부터 잡아야 되겠죠? 국가작용 중에 지금 행정법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작용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분류한 이 행정은 어떤 국가작용이 행정이냐라는
행정의 범주를 정해줘야 돼요. 국가가 뭔가 활동을 했는데 이거는 행정이냐 아니면 이거는 입법이냐 이거는 사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오니까 그거 했던데 이제 파기시킨다면서요. 위안부 일본하고 합의한 거 파기시키고 이제 부르셨더만 이렇게 할머니들 모셔가지고 사과를 하는 거야. 죄송하다 이렇게 나를 믿고 앞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뭔가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뭔가 활동을 했죠. 행정이에요 입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그렇죠. 일단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통령이 뭔가 했으니까. 왜? 정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할 때 그러잖아. 아니 지금 이걸 판단한 거 아니야. 이 협약을 맺은 게 정당한 협약이냐 아니냐 이걸 대통령이 판단한 다음에 이거 잘못된 협약이니까 파기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판단작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자, 무슨 말입니까? 국가작용이라는 것이 꼭 하나로 딱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만 보면 막 과정상에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막 섞여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이게 행정이냐 사법이냐 입법이냐 분류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에 보면 행정의 의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행정의 의의.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세 번째 줄 그 2번에 거기를 체크를 하세요. 복습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의 범주를 정할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 교재를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여기서 이 뜻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형식적 의미란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국가작용의 권한이 이렇게 기관마다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요 기관을 본 거예요. 기관. 국회가 있냐 행정부가 있냐 법원이 있냐 이렇게. 이 기관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이걸 가지고 행정입법 사법을 분류한 걸 형식적 의미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1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지. 내용을 보지 않고 수행하는 기관이 뭐냐 이걸로 분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했겠지. 만약에 우리 같으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하면 전부 다 여기는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되는 거야. 내용 봅니까? 국회라는 기관을 보는 겁니까? 국회라는 기관을 보는 거예요. 내용 불문하고 전부 다 입법이다 이렇게. 자, 행정부가 국가작용을 수행을 하면 내용을 보지 않고 전부 다 형식적 의미로 행정이다 이렇게. 사법부, 법원이 뭔가 작용을 하면 전부 다 형식적 의미로는 사법이 돼요. 이렇게 기관, 어느 기관이 국가작용을 수행했냐 이걸로 분류하는 걸 형식적 의미다 이렇게. 그럼 이런 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그럴 거 아니야. 다음 중 형식적 의미의 입법인 것, 형식적 의미의 행정인 것, 형식적 의미의 사법인 것 이걸 찾아보시오 이렇게. 그죠? 그럴 때는 요걸 찾으면 돼요. 누가 국가작용을 수행했냐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게 맞지 않더라는 거야. 이렇게 분류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때로는 법을 만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이 법을 만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12월 31일 날 그 차용인원 공고했지? 네? 국가직 공무원 차용인원 쭉 공고하잖아? 그러면 그 공고한 걸 잘 보면 뭐라고 써지냐면 시행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령으로 공고를 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대통령이 령을 제정을 했어요. 법을 집행했습니까? 법을 만들었습니까? 법을 만들었지. 그런데 대통령이 했으니까 형식적 의미로 가면 입법이 아니라 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 관념에 의하면. 이해되세요?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기관으로 분류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으니까 기관을 보지 말고 어느 기관이 있건 기관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입니다. 그 국가작용의 내용을 분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내용 가지고 분류합시다. 이렇게요. 내용. 그러니 국회가 있건 행정부가 있건 법원이 있건 어느 기관이 됐건 법을 제정한다거나 개정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국회가 있건 행정부가 있건 사법부가 있건 법을 만들면 이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면 이런 것들을 행정이라 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 집행한 행정작용이 위법인가 적법인가를 판단하는 작용이면 이런 건 사법이라 합시다. 이렇게 분류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를 실질적 의미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관이 뭐냐를 보지 않고 내용 가지고 분류합시다. 이렇게. 자, 가끔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가 출제가 되는데, 자, 맞춰봐.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 중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필요한 공무원을 임명을 했어요. 요게 문제지. 이게 지금 행정이냐 입법이냐 사법이냐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게 형식적 의미의 뭐냐 이렇게. 그러면 뭘 찾아요? 기관을 찾는 거야. 형식적 의미로는 기관, 국회가 있으니까 뭘로 갑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 임명이지만 국회가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돼요. 국회가 수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지. 공무원 임용이라는 내용, 실질적 의미로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 일반적으로 임용하듯이 행정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이쪽 파트는 의 가지고 이렇게 응용시키려고 다 이렇게 딱 내놓고 이게 실질적 의미 뭐냐, 형식적 의미 뭐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까요?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제정을 했어요. 여기도 물어보겠죠. 형식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뭡니까? 행정부가 있으니까 행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입법인데 왜 행정이라 하지 이렇게. 형식적 의미로 분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내용, 령을 제정했죠. 여기가 실질적이지. 실질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입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시험에서 약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죠? 최근에 거의 안 났어요. 자,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국가작용이 이게 지금 입법이냐 행정이냐 사법이냐 분류한 다음에 거기 중에 이 행정에 적용되는 법을 행정법 이렇게 하려고 행정이란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달했다 뭐 그런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국회는 입법만 합니까? 국회가 행정도 합니까? 국회가 행정도 하는 거지. 이게 국가기관은 꼭 이렇게 분류는 돼 있지만 중심적으로는 이렇게 활동을 하겠지만 항상 이것만 하는 거야. 국회라도 행정도 하고 사법작용도 해. 국회도 입법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해요. 그 다음에 행정부도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을 할 때도 있고 사법작용 할 때도 있고. 이제 그 시각을 하나를 잡으세요. 이렇게. 그 중에 행정은 행정에 적용되는 법을 행정법이라 하겠다. 이렇게. 자, 지금은 이걸로 분류를 합니다. 형식적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로 바뀌어서 그 2번에 그렇게 돼 있지. 세 번째 줄. 역사적으로 형식적 의미 행정관념에서
실질적인 행정관념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은 요 의의를 잘 파악하라 그 말이야.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분류는 이렇게 하지만 이 행정이라는 것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죠. 꼭 행정은 행정이다 이렇게만 갑니까? 과정상의 사법작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까? 사법작용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이라는 걸 분류는 해야 되는데 분류는 하는데 국가작용이 행정이냐 입법이냐 사법이냐 분류는 하는데 한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일의적 개념으로 이것은 행정이다 라고 정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한계 개념으로 정의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특징들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작용이 하나 딱 있으면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행정이라는 특징을 하나를 딱 분류를 해서 이 특징이 많으면 행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입법작용의 특징이 강하면 입법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정의하지는 않는다. 이게 답이야. 분류는 하되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2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실질적으로 분류는 하되 일의적 행정을 정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고 3페이지 보세요. 가로 2번의 결어 거기다가 체크를 하나 하세요. 오늘날은 행정 개념은 정의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 정의하지는 않아. 정의하지는 않고 특징을 기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행정의 개념에서 개념의 특징. 자, 어떤 국가 작용이 있는데 뭔가 국가가 작용을 했어요. 행정이라는 작용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 1, 2, 3, 4, 5번에 체크를 하나 하세요. 일단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에요. 너 공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전체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 많죠. 공공질서, 공공복리, 국방, 외교, 국가 전체 이런 이익을 추구하면 이게 행정작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별되는 게 있겠지. 만약에 국가인데 사익을 추구해. 국가도 때로는 개인처럼 재산 거래를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런 사익 추구할 때는 이때는 행정으로 분류하지는 않아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익을 추구하는데 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자, 이 관념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행정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돼. 그래야 행정. 우리가 그런 게 많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공고 나왔잖아. 이 국가직 행정직은 뭐 581명을 선발하겠다. 그럼 그거는 대통령령이야.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딱 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행행위를 하죠. 합격자 선발하고 면접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용, 선발. 그런 게 행정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집행. 많죠?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보면 음주운전하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음주운전하면 집행하겠지. 단속해가지고 뭐 면허 취소한다거나 면허 정지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데 이게 공동체 이익과 관련해서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누구나 공익은 따라가 줘야 돼. 어느 특정인을 고려하면 안 되죠. 전체가 평등하게 집행돼야 되니까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해요. 이게 주로 권력작용이에요. 권력적 방식으로 집행을 해요. 이게 중심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권력적 방식이야. 그걸 여러분들 그 교재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4번에
행정은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고권적 지위를 갖는다. 국민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일방적 이렇게 하세요. 근데 뭐 이게 어려운 거 아니지? 세금 부과할 때 서로 협의합니까? 일방적으로 과세 처분합니까? 일방적이지. 얼마를 납부하라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데 공익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국민들이 요구 않더라도 행정작용을 해줘야 돼요. 네, 이런 걸 표현을 뭐라 하냐면 적극적이다 이렇게. 적극적.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또는 능동적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꼭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집행하는 겁니까? 굳이 물론 국민들이 해달라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걸 안 하더라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섯 번째. 왜 이런 작용을 하냐면 지금 공익을 실현하는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국가 전체가 또는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중요해.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즉 추구하는 게 과거적이야? 미래지향적이야? 미래지향적이야. 자, 이 특성들은 좀 알아두세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로 개념적 특징이 요게 원칙입니다. 공익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위, 집행할 때 권력적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미래지향적 활동이 행정이다 이렇게. 그죠? 요게 특징.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별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 교재 보면 4번에 가로 1번 입법이라는 작용이 있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 개념은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세요. 요 개념. 우리가 이 국가작용을 하면 이 국가작용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라는 효력 범위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효력이 미치냐 줄여가지고 인적 범위다 이렇게. 누구를 대상으로 효력이 미치냐. 그리고 인적 사람 외에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그죠?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특정된 사람, 특정인을 대상으로 효력이 미칠 때가 있고 특정된 시간, 장소에만 효력이 미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특정된 사람, 특정된 시간 또는 장소, 아니면 특정되지 않은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시간, 장소 어디에나 효력이 미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지. 기준은 인적으로, 시간, 장소적으로. 범위는 특정됐냐, 특정이 안 됐냐 그 말이야. 우리 수업은 특정됐습니까? 특정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는 수업은 특정됐죠? 인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오늘만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런 식이야. 사람의 수가 아니라 대상이 한정됐냐 안 됐냐 그 말이에요. 다수라도 특정된 사람이면 요리가 하는 거야. 특정. 그리고 나서 외워. 어떤 인적 범위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효력이 미치면 효력 범위가 개별적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뭘 생각하세요? 개별적 그러면 특정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다 그러면 효력 범위가 일반적이다 이렇게요. 이 용어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반적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자, 교재를 진도 나가다가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처분 이렇게 나왔어. 일반 처분. 아직 모르더라도 일반이 붙어 있으면 그 처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 그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특정된 시간, 장소에만 효력이 비치면 이걸 구체적이다. 이렇게 해요. 특정되지 않았어. 앞으로 계속 장소도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그죠? 특정되지 않은 시간, 장소에 효력이 비치면 이걸 추상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력 범위 가지고 분류를 하면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지. 개별적, 일반적, 구체적, 추상적.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위하고 아래는 기준이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효력 범위를 따질 때 두 개가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요. 효력 범위가 개별적, 구체적 이렇게. 그 말은 뭘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된 시간 또는 장소에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묶일 수 있겠지. 일반적, 추상적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묶이겠죠. 개별적, 추상적. 이렇게도 묶이겠지. 일반적, 구체적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효력법이라는 건 위아래로는 같이 이렇게 묶이는 거야. 그런데 행정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뭔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집행위가 돼야 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행정작용이 되려면 일단 인적으로 됐건 시간 장소적으로 됐건 특정된 게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줘야 돼. 그럼 잘 이제 묶어봐. 개별 구체적 효력의 국가작용. 그러면 행정이 될 수 있어요. 특정된 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일반 구체적, 일반적 구체적. 그래도 특정된 게 들어갔으니까 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개별적, 추상적. 그래도 특정된 게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행정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묶이면 안 되지. 일반적, 추상적 이렇게 묶이면 특정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가작용의 효력 범위가 일반적, 추상적이다. 그러면 요거는 행정이 아니야. 이거는 입법을 뜻해요. 자, 여러분들 법률을 만들었어요. 국회가. 누가 봐도 입법이지? 이 법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 특정인입니까? 국민 누구나 지켜야 됩니까? 국민 누구에게나 효력이 비치는 거야. 그 다음에 국가기관도 다 이 법률은 지켜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적 범위가 뭐가 돼? 법률은 일반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법률은 폐지가 되기 전이라면 대한민국 전체 어디에나 다 효력이 비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특정된 장소에만 효력이 비쳐. 불특정 어디에나 다 효력이 비쳐. 어디에나 다 효력이 비치는 거야. 그러니 법률과 같은 입법작용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일반적, 추상적. 이해되시죠? 그러나 행정은 뭐가 들어가야 돼? 일반, 추상적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됐건 특정된 게 하나 들어가줘야 돼. 이거를 구체적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입법하고 행정의 차이점에서 일반, 추상적은 입법, 구체적이 하나 들어가면 행정. 여기를 잘 구별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응용을 합시다. 이봐.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법률이 많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법률 갖고 현재 고통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법률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아무도 없지? 네? 뭐 여러분들은 법을 지금 왜 여러분들은 법률이 그렇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법률을 못 느끼냐면 아직 법률을 여러분들은 집행을 받은 적이 없거든. 이해되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나는 잘못도 없는데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고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민 전국에 걸쳐서 효력이 있는 이 법률은 아직은 특정된 국민에 대해서 법률 자체는 추상적이지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건 없다 그 말이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법률은 지켜야 돼. 근데 아직 법률을 현실적으로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법률을 행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면 집행받는 국민이 이때 직접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말은 아주 중요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만들었지만 이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효력은 언제 생겨요? 행정이 있어야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세금 내야 될 사람들 있습니까? 세금 내고 있는데 세금 내는지도 모르지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마다 다 간접세는 들어야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금 안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 다 여러분들은 세금 내고 있어요. 대신 그거 말고 지금 세무서에서 여러분들한테 세금 내시오 이렇게 통보한 게 없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 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보안이 재산을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세금 100만 원을 다음 달까지 내시오 이렇게. 혹시 있어요? 100만 원? 그러면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지. 그럼 그때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법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세금을 부과하냐 이렇게. 자 무슨 말이야? 국민들이 이렇게 사법부한테 소송 들어갈 때는 재판 제기할 때는 법률 갖고 재판 제기한다. 행정 가지고 재판을 제기한다. 행정 가지고 재판을 제기하는 거지 입법 가지고 재판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이해되세요? 나중에 법규명령 같은 거 할 때 요 시각 가지고 다 풀어갈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직접적인 국가의 효력을 입법에서 느껴? 행정에서 느껴? 행정에서 느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행기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되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 행정작용이 위법인가 적법인가를 판단할 텐데 이게 사법작용이에요.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행정과 사법작용의 특성 차이입니다. 자 행정은 아까 뭐라 했냐면 국민들이 뭔 말을 안 해도 필요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야. 그런데 사법은 잘 보세요. 사법은 이렇게 소송 제기를 하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아무런 소송 제기도 없는데 법원이 나서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그래요. 요즘 뭐 재판도 별로 없고 심심한데 이 국가작용을 한번 판단해볼까? 이렇게 할 리가 없다 그 말이야. 일단 뭐가 들어야 돼? 소제기가 있어야 법원은 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입니까?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거지. 이게 소극적이야. 사법작용의 특성. 그 다음에 사법작용은 여러분들 이럴 수 있을까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뭔가 벌어진 일이 있는데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법은 미래지향적이야. 과거에 있었던 걸 판단하는 거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사법은 미래지향적입니까? 과거지향적입니까? 과거지향적 이렇게. 그죠? 이게 행정과 사법의 차이입니다. 효력 범위는 입법과 차이가 입법은 일반 추상적, 행정은 구체적. 그 다음에 작용의 성격상 행정은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 그러나 사법은 소극적, 과거지향적. 이게 차이점이야. 그죠? 2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와. 단 뜻은 알아도 뜻. 대신 이거는 꼭 중요해. 여기는 앞으로 이런 말을 암호로 쓸 거예요. 암호. 우리 행정법이 어려운 게 이 암호 때문에 어려워. 이런 걸 일일이 다 나열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개별적, 구체적, 추상적 막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떠올리라 그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특성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런 행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분류는 좀 쉬었다 합시다.